안녕하세요. 연문옥입니다. 오늘 퇴근길 인문학에서는 찰스 다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중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배워서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찰스 다윈에 대한 사뭇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은 1809년 영국의 슈럽셔의 슈루스베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슈루스베리는 웨일즈에 가까이 있는 잉글랜드 북서부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다윈은 27살이 될 때까지 슈루스베리에서 살았지요. 다윈은 학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오늘날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또 유전학의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윈을 연구하죠. 그래서 다윈 산업, 다윈 인더스트리라고 부를 정도로 연구자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2009년은 다윈이 탄생한 지 200주년, 또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한 해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 수백 건이 넘는 학술 세미나, 또 기념 학술 대회, 전시 이런 것들이 열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창조라는 제목의 찰스 다윈의 초기 생애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지요. 한국에서는 개봉되지 않았고 영화 자체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윈 하면 뭐니 해도 종의 기원이죠. 우선 우리의 이야기를 종의 기원의 출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기원은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되었습니다. 초판을 1250부를 찍었는데요. 500쪽이 넘는 책을 1250부나 찍었습니다. 출판사인 찰스 머레이의 출판사는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까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고 책은 매우 잘 팔려나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윈의 종의 기원은 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다윈의 책이 종의 기원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다윈의 진화론, 즉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수행했다는 의미일까요? 네,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설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의 이야기, 또 다윈의 진위가 얼마나 잘 받아들여졌는가의 이야기는 맨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우선은 종의 기원에 나오는 자연 선택설이 발견되게 된 계기, 즉 그 유명한 다윈의 비그로 항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비그로 항해를 1831년부터 1836년까지 5년 동안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찰스 다윈이 비그로에 승선한 것은 박물학자로 승선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게 된 것은 로버트 피츠로이 선장의 식탁 친구, 다른 말로 하면 말동무죠. 오랜 항해 기간 동안 선장과 함께 말동무를 해주고 식탁에서 친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로 타게 된 것이지 박물학자로 선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비그로는 영국 해군의 배이고 그 해군 배에는 군의관이었던 로버트 맥코닉이라고 하는 박물학자가 정식으로 임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윈은 뭘까요? 정원 외로 일종의 박물학자로 승선을 하게 됐던 것이죠. 비그로를 승선했을 때 다윈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다윈은 신학 공부를 했죠. 다윈의 아버지는 다윈이 국교회,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자연학자라니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다윈은 또 캠브리지에 오기 전에는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에딘버러의 의과대학에 진학했죠. 형인 이레즈머스와 찰스 다윈은 함께 에딘버러에 가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윈처럼 매우 소심하고 또 비위도 약했던 성격에 의학 공부는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해부하는 해부학 실습을 할 때 그 시신을 해부용으로 조달하는 시신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시신을 도굴 한다든지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학의 해부학 실습이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수술할 때 마취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술실에 참관 수업을 할 때 다윈은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과 수술을 할 때 그 끔찍한 비명소리와 피 냄새와
또 이런 것들을 다윈은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수술의 마취가 사용되게 된 것은 다윈 시대보다 조금 더 뒤에 1846년에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에테로 마취를 처음 사용한 것이고요. 그 이전까지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결국 의과대학 공부를 그만두고 캠브리지에 와서 딱정벌레 관찰을 하고 식물 관찰을 하고 식물학을 배우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아, 나한테는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이로구나. 그래서 신학 공부를 염두에 두면서도 사실은 자연 관찰과 식물학, 딱정벌레 관찰에 마음을 뺏기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다윈에게 비글호 항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윈의 인생을 바꿔놓은 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마터면 다윈은 비그로에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개 편지를 들고 피츠로이 선장의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선장은 피츠로이는 당시에 매우 유행하던 골상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비과학이라고 치부되지만 사람의 머리 모양 또 골격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과 지성과 지능을 판별하는 그런 일종의 대중과학 같은 것인데요. 그런 골상학에 매우 심취해 있었던 피츠로이는 다윈을 보고 다윈의 코를 보아하니 열정과 의지가 부족하다. 이 긴 항해를 나와 함께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망설였고 주저주저 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다윈은 겨우겨우 정원 외에 일종의 박물학자로 현장의 말동무로 그 승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글호의 항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다윈에게 있어서는 진화의 시간, 즉 자연 선택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갈라파고스에 있는 핀치새의 부리를 관찰하면서 생각을 확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비글호라는 선박 자체는 그 해군의 비글호 선 자체는 사실 자연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런 5년 동안 항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업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새롭게 남아메리카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영국의 상선들이 남아메리카를 잘 항해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을 잘 탐험하고 해안선을 확정하고 측정한 다음에 또 경도를 측정하는 것, 이것이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비그로에는 22개나 되는 크로노미터는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정밀하게 시간을 관찰하는 기계이거든요. 크로노미터가 무려 22개나 태워져 있었고 결국 비그로는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지구상의 시간대 15도마다 1시간이죠. 경도를 확정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884년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의 0도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그로의 항해는 두 개의 시간, 하나는 긴 진화의 시간과 또 하나는 경도라고 하는 시간의 확정에 관여된 중요한 항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의 기원은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되었습니다. 종의 기원이 출간되었을 때 1250부를 발행했거든요. 500쪽이 넘는 책이고 값도 14실링으로 매우 비쌌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월급의 절반 정도,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격이니까 비싼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0부가 하루 만에 매진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머레이 출판사는 출판 후에 이 책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공을 거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윈의 종의 기원이 진화론을 이야기한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다양한 종류의 진화론이 나와 있었고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지식인들은 진화론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종의 기원을 냈을 때 뭐라고 쓰였을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책을 사보게 됐던 것이죠. 네, 몇몇 이름들이 떠오르시죠? 다윈 이전의 진화론자들. 다윈의 할아버지인 이레스머스 다윈도 바로 이 진화의 아이디어를 초기에 피력했던 인물입니다. 주노미아라는 책을 썼고 다윈의 할아버지인 이레스머스 다윈 역시 의사입니다. 의사이지만 문인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이죠. 또 로버트 체인버스는
익명으로 1844년에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창조, 즉 창조주가 지적인 설계로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씩 아름답게 설계해 놓은 이 세상의 법칙을 자연사적으로 흔적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체인버스는 걱정이 돼서 약간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익명으로 출판하긴 했지만 창조라는 것과 자연사에 나타난 진화의 흔적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책을 이미 냈고 이 책 역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또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로 가면 장 바프티스타 라마르크가 1809년에 이미 동물 철학이라는 책을 써서 선형으로 진행되는 진화, 즉 연속적이고 사다리를 밟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진화의 모형을 이미 이야기했고 라마르크는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가 되면 전쟁을 하는 사이가 됩니다. 즉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죠. 또 영국의 지식인들, 특히 지배 엘리트들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회혁명, 급격한 혁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불길이 번지면 어떡하나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마르크의 철학은 사회개혁과 혁명을 상당히 뒷받침해주는, 즉 현실 사회에서 일어난 개혁, 획득했던 형질들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회를 열심히 개혁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생물의 유전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무신론이 되고 혁명론이 될 수 있다라고 영국 지식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뭔가 불편한데 뭔가 창조론이 아니라 이제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것 같고 뭔가 진화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던 차에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의 기원의 책이 많이 팔리고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온 다윈은 복잡거리는 런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인 한 명과 함께 단촐한 생활을 하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죠. 이제 청년 다윈은 슬슬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다윈은 메모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노트를 만들어서 적었고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노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적어가고 있고 그 적어놓은 노트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거든요. 다윈의 노트가 이미 많이 수집돼서 연구되고 있는데요. 다윈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노트를 적었습니다. 노트를 펼쳐서 왼쪽에는 결혼, marry, 오른쪽에는 결혼하는 것을 왼쪽에, 안 하는 것을 오른쪽에. marry야, non marry를 적고 각각 결혼했을 때와 장점, 했을 때의 장점,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을 적어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윈은 사촌인 엠마 웨지우드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다는 쪽이 이긴 것이죠. 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윈은 캠브리지를 다니다가 비그로를 타고 갔다 왔고 런던에서 연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업이 없죠. 그러면 직업이 없는데 결혼을 하다니 자 생계가 걱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다윈 부부는 엠마와 찰스 다윈 부부는 지금으로 치면 약 2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하면 30억 원 정도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지 않아도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윈의 아버지는 로버트 다윈은 의사였고요. 로버트 다윈이 결혼을 한 사람은 웨지우드 가문입니다. 웨지우드 가문은 영국에서 도자기 산업을 일으킨 초창기 도자기 산업의 주자로 유명한 집안인데요. 이 웨지우드 집안은 도자기로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운동을 열심히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나는 인간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노예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해방을 애원하고 있는 도상, 즉 그 도상의 디자인을 한 사람은 바로 조사이어 웨지우드의 창업주입니다. 그래서 웨지우드는 그 디자인도 하고 글도 자신이 직접 쓰게 되거든요. 물론 웨지우드의 도자기 산업은 이러한 약간 윤리적이고 착한 이미지 메이킹 덕분에 더 승승장구했지요. 네,
그래서 다윈은 평생 직업을 갖지 않아도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윈이 대학에 적을 두거나 대학 교수였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학문 활동을 이어나갔을까요? 그 답은 바로 편지입니다. 다윈은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편지에 자신의 이론들을 적어서 확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다윈이 평생 썼던 편지는 16,000통에 이르는데요. 그 편지들은 32권의 책으로 이미 출판이 되어 있고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초창기에 이제 시작이 될 때 1974년부터 시작된 다윈 서신 프로젝트, 다윈 코레스폰던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인문학의 초창기에 가장 꽃과 같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았고요. 2022년에 완결될 예정인데 다윈의 편지를 웹사이트에서 누가 누구와 주고받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윈에 관한 많은 전기적인 연구들은 이런 편지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또 가끔 다윈의 새로운 편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로 2015년 9월 21일에 뉴욕의 한 경매에 다윈의 친필 편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1884년 11월 24일자 편지인데 짤막한 편지예요. 다윈이 어느 변호사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다윈은 나는 성서도 또 예수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을 상실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편지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윈의 신앙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윈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다듬어 가면서 점점 신앙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윈은 그것을 이미 젊은 시절부터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자연 연구를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신앙과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을 했고 또 신심이 돈독했던 엠마와의 결혼에서도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상당히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과학자라고 해도 신앙을 갖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윈에게 있어서는 엠마와 사이에서 낳은 10명의 자녀들 중에 3명이 죽습니다. 세 자녀의 죽음을 이제 눈앞에 하면서 다윈은 그런 슬픔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큰딸, 다윈에게는 두 번째 자녀이고 딸로는 큰딸이었던 애니가 10살 때 아마도 결핵이었다고 추정하는데 10살 때 죽게 되고 다윈은 너무나 슬퍼했던 나머지 그 이후에 애니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합니다. 네, 종의기원이 출판됐을 때 하루 만에 1250부가 매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이 많이 팔렸다는 것이 곧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이론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곧바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사실 다윈은 진화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진화라고 하는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에 담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진화는 이볼루션이죠. 당시에 사용되던 이볼루션의 어법은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의 변화, 점진적인 발전, 단계적인 진보,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볼루션이었기 때문에 다윈은 자신의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고민하면서 이볼루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사실 몇 번 나오지 않거든요, 종의기원에. 그러면 다윈은 뭐라고 썼을까요? 라고 하면 변이를 수반한 유전, descent with modification 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말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같은 종 안에 여러 개체가 있죠. 그 개체 안에서 아주 조그만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차이가 점점 대를 거듭하면서 유전이 되고 그 거듭돼서 유전된 형질의 차이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낳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진화를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던 진화, 곧 진보라는 말로 쓰기 싫었기 때문에 다윈은 변이를 수반한 유전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 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다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을 언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그 이론을 거듭해 가면서 그냥 진화라는 말로 자신의 이론을 담아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윈이 생각했던 진보가 아닌 진화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를 위해서는 다윈이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와서 1837년부터 39년 사이에 썼던 노트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윈이 노트를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 노트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노트일 겁니다. 그 노트에 글씨도 쓰고 약간 그림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했는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란 바로 무엇이었냐면 가지치기, 분지, ramification의 과정으로서의 진화입니다. 즉 진화는, 다윈이 생각한 진화는 라마르크의 진화처럼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서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런 식의 진화, 즉 진보나 발전이 아니고 가지치기, 식물이 기둥에서부터 가지를 치면 그 가지가 어디로 뻗을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한 방향이 없고 목적을 갖지 않는, 즉 무방향이고 무목적적인 진화를 다윈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윈의 가지치기형의 진화의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윈은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피력하고자 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의 기원을 읽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진화는 진보이겠거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 다윈은 진보를 주장한 사람이구나. 또 심지어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는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도 다윈의 개념이라고 흔히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윈은 뭐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을 주장했고,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하는데 이데올로그가 됐고, 사실 다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은 다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당시의 진화론의 철학, 진보 사상가였던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말하자면 살아남은 개체가 결국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 개체의 어떤 적합성을 인정해주는 이론인 거죠. 다윈이 생각한 거는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지치기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열려있는 진화였고, 그런 진화에는 퇴보도 있는 거죠. 퇴보도 있고 진보도 있는 진화. 넓게 보면 하나의 어떤 변화라는 것을 다윈은 자연을 보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로 생각했던 것인데, 흔히 다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진화론을 오버랩 시켜서 헷갈려서 다윈도 적자생존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다윈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윈이 그렸던 자연은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 통용되는 그런 무자비한 자연이 아니라 여러 종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종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종이 도태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생태계를 다윈은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윈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종의 기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뒤얽힌 강둑, 인탱글드 방크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의 마지막 부분을, 사실 종의 기원의 언어는 굉장히 길거든요. 쉼표도 없이 긴 문장이 계속돼서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어느 정도 조금 의역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숲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다양한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벌레들이 촉촉한 땅을 기어다니는 이 뒤얽힌 강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흥미롭다. 그토록 서로 다르면서 그토록 복잡하게 서로에게 의존하는 이 정교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모두 우리 주위에서 작동하는 법칙의 산물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윈은 자신이 살고 있던 런던 근교의 켄트의 다운하우스 주변에 강둑을 산책하면서 이 생각을 고안을 하고 이 조화로운 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 갔습니다. 또 다윈은 1872년에는 인간과 동물의 표현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다윈은 동물로부터 인간이 진화해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동물의 표정과 인간의 표정 사이에는 공통의 기원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표정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감정,
인간의 희노애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희노애락이 있고 그런 동물의 표정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표정의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과 동물의 표현이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이하게도 사진과 사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물론 출판사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매우 꺼려했지만 어떻게든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아이라든지 또 뭐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인종,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에 대한 관찰의 사진들이 있고요. 또 동물에 대해서도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동물의 어떤 사파, 표정의 사파를 통해서 동물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무자비한 자연을 이야기하고 또 적자생존을 이야기하고 진화에서 도태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윈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윈은 다른 누구보다도 사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정벌레를 좋아했고요. 지렁이를 좋아했고 비둘기를 기르고 또 개를 평생 길렀고 이런 다윈의 동물 사랑 이런 것을 본다면 다윈은 조화로운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그 뒤엉킨 강둑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윈과 많이 달랐나요? 아니면 같았나요? 다윈은 다운하우스에서 엠마와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산책을 즐기고 또 저녁 시간이면 엠마와 주사위 놀이를 한판 하고 잠이 들곤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인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윈이 그 자신의 집의 근처에 있는 모래길과 강둑을 산책하면서 얻었던 자연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 자연과의 공존이 이렇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읽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퇴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연의 다양함과 경이로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